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 정비사업의 시행부터 들어가서 도시정비법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요 시행자 지정까지 살펴봤고요. 조합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하는 단계에 와 있습니다. 자, 이제 정비사업법이 쭉 지금까지 공부해왔지만 만만치 않죠. 내용이 쉽지 않습니다. 이 공법 전반에 걸쳐서 사실 우리 실생활하고 그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토계획법이든 도시개발법이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든 사실은 이게 일상에서는 우리와 관계없는 국가 혹은 뭐 공공시행자든 민간시행자든 그런 윗단에서 진행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와 익숙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더 힘들게 느껴지고요. 또 범위도 굉장히 많고요. 이 법률 하나만 해도 세법이나 공시법 분량에 해당될 만큼 그렇게 분량이 사실 또 많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 시험 전반에 걸쳐서 합격률을 조정하는 과목으로 이 공법이 활용되는 경우가 많고요. 갈수록 매년 문제가 어려워져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겠지만 10년 전 그 이전의 문제들과 최근의 문제들을 비교하면 수준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자, 그러나 오해하지 말으셔야 될 게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학습을 하면,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반드시 알아야 될, 수험생이 알아야 될 기본적인 중요한 내용들을 잘 학습하시면 40문제 중에 24문제 정도는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16문제가 아주 어려운 극상 난이도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20에서 24문제는 맞출 수 있도록 나온단 말이죠. 이 룰이 깨져버리면 그거는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문제 출제위원들이 굉장한 책임이 전가되고 질타를 받기 때문에 그렇게까지는 안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문제가 힘들어지고 어려워질수록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것은 전 과목에 걸쳐서 공통되는 상황이지만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중요한 것을 확실하게 아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지, 공부 범위를 넓히는 게 좋은 학습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도 나올 것 같으니까 이것도 보고 저것도 나올 것 같으니까 저것도 보고 전 범위를 샅샅이 훑다 보면은 이게 공인중개사 시험 분량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나중에는 뭐 보긴 본 것 같은데 이건지 저건지 헷갈려 갖고 그래서 찍어서 틀리고 마땅히 맞춰야 될 것까지 틀려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초래돼서 그래서 불합격하고 그런 결과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100여일 남은 이 상황에서는 공부 범위를 더 줄여야 됩니다. 중요한 거 위주로, 필요한 거 위주로 범위를 좁혀서 그것을 반복하시는 학습 방법을 취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도시정비법이 힘든 분야이긴 하지만 제가 알려드리는 것 그 선에서 이제 반복하시면서 학습하시면 원하시는 점수를 얻으실 수 있을 거고요. 오히려 이 공법이 다른 과목에게 도움을 주는 상황까지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사업 시행계획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행자까지 지정되면은 이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 사업 시행 계획서의 정관 등을 첨부해서 시장 군수들에게 제출하고 사업 시행 계획 인가를 받아야 돼요. 인가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 이미 인가받은 사항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변경하거나 정비 사업을 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도 똑같이 인가를 받아야 돼요. 변경인가. 그 다음에 그러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가받지 않고 시장 군수 등에게 신고하면 된다. 자, 그래서 그 경미한 사항이 무엇이냐? 정비사업비를 10% 범위 내에서 변경하거나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에 따라 변경하는 때에는 신고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건축물이 아닌 부대시설, 복리시설의 설치 규모를 확대하는 때, 이거는 뭐 좋은 거죠. 부대시설, 복리시설을 확대하는 거니까 이런 경우는 신고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요. 다만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는 정상적으로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대지 면적을 10%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때, 그런 때는 경미한 사항으로서 신고만 하면 되는데 기본 계획, 그러니까 99페이지에 보면은 기본 계획을 변경할 때 경미한 변경으로 취급해서 주민공란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는 보면은 대지 면적을 정비 예정 구역의 면적을 20%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돌아가서 볼까요? 99페이지. 자, 여기 나와 있어요. 정비 예정 구역의 면적을 20%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자, 이런 경우는 이제 경미한 변경으로 취급을 해서 주민공란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기본계획의 수립 절차에서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자, 다시 돌아와서 이 사업시행계획 인가에서는 대지 면적을 10% 범위에서 변경하는 때에 그때 경미한 변경으로 쳐주는데, 그 이유가 이제 기본 계획을 짤 때보다 이제 실제 사업 시행 계획을 짤 때는 좀 더 구체적이고 정확해야 돼요. 그리고 또
엄격하게 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20%가 아니라 10% 범위 내에서 변경하는 때 비로소 경미한 변경으로 인정을 해줘서 시장구조에게 신고만 해도 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사업시행 동의 조항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업시행 계획서를 짤 때 거기에 이제 아래와 같은 사항들을 포함하는 사업 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야 되는데요. 도시 정비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되는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부분도 다 암기할 수는 없고요. 이해를 이제 해야 됩니다. 사업 시행 계획서는 이제 바로 다음 단계에 실제로 분양 신청을 받고 관리 처분 계획을 짜고 그다음에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비교적 정확한 구체적인 계획서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토지 이용 계획, 즉 건축물 배치 계획 등이 포함되고요. 정비 기반 시설 및 공동시설 설치, 임시 거주 시설을 포함한 주민 이주 대책,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 대책, 범죄 예방 대책, 임대주택의 건설 계획, 재건축 사업인 경우는 제외합니다. 재건축 사업에는 임대주택이 메인이 아니에요. 분양 중심 사업이라서 임대 공급도 경우에 따라 조건 용적률을 높일 수단으로 그렇게 임대 공급도 좀 받아들이긴 하지만 임대 공급이 메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임대주택 건설 계획은 거기에서 제외됩니다. 재건축의 경우에는. 그 다음에 국민주택 규모의 건설 계획. 그런데 이것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 국민주택 규모의 분양주택 수요가 중심이 아니에요. 그런 수요는 있다고 하더라도 적고요. 대부분은 임대주택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굳이 국민주택 규모 주택의 건설 계획을 명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6번, 7번 좀 중점적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건축 계획, 그리고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이런 것이 들어가는데 이 교육시설의 교육환경 보호 계획도 정비구역에서 200m 이내에 이런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런 범위 제한 규정이 없으면은 되게 모호하죠. 뭐 어디에나 교육시설은 다 있는데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자, 이렇게 교육시설이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시장 군수 등은 사업 시행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정비구역으로부터 200m 이내에 교육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때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자, 예치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있는데 해당 정비사업의 사업 시행자가 지정개발자 즉 지정개발자인데 지정개발자가 토지 등 소유자인 경우에는 정비사업비의 20% 100분의 20을 보면서 예치하게 할 수 있고 청산금이 지급이 완료된 때 다시 이거를 반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사업 시행자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및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또는 세입자에 대해서 해당 정비구역 안이나 밖에 위치한 임대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하거나 주택자금 융자를 알선하는 등 임시 거주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거기에 원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잠시는 좀 불편하더라도 장소를 옮겨서 주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해당 지구에 사업이 완료된 후에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주택 자금 융자 알선하거나 임시주택 등의 시설에 임시로 거주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시행자로부터 임시 거주시설에 필요한 건축물이나 토지의 사용 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절하지 못해요. 사용할 수 있도록 내줘야 된다는 거고요. 이 경우 이제 사용료 또는 대부료는 면제합니다. 국가에서 이런 이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큰 혜택을 베풀어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부분은 특별한 거 없고요.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 계획 등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은 사업 시행 계획을 이제 시행자가 작성을 해서 인가를 신청하고 인가를 받아갖고 고시까지 이제 했어요. 그 다음에 분양 신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핵심되는 부분에 절차를 잘 알고 계셔야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이렇게 안계하자고 그랬죠. 기계 구시 기계적으로 9시에 9시에 4인분 관리 4인분의 어떤 먹거리를 관리를 한다고 생각하자고요. 만만치 않죠. 아침마다 이 밥 차리는 게. 그래서 그 뭐랄까 그 정성이 그 수준이 심청이 있죠. 예, 청이급이에요. 심청이급이다. 그렇게 암기하시면 되겠는데 여기서 지금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게 사업 시행 계획을 작성을 하고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끝난 후에 이제 분양 신청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분양 신청을 받아서 그 결과를 토대로 관리 처분 계획이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사 착수가 들어가요.
공사가 다 되면 준공인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이 되고요. 이 4인분 관리, 여기가 이제 굳이 절차 중에서 따지자면 제일 중요한 절차가 되겠죠. 지금은 이제 이 분양 신청 단계에 들어가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 시행자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는 이날부터 해서 90일 이내에 아래 내용들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합니다. 그리고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분양 신청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계에서는 통지가 되고요. 그리고 그 분양 신청 대상이 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내용을 해당 지역에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해야 되는데요. 자, 이 통지는 그 해당 지역의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를 하는 거고요. 이 공고는 일간신문에 공고를 하니까 불특정 다수를 향해서 공고를 하는 거예요. 이 통지한 거를 약간 이제 보완하는 그런 차원이죠. 왜냐면은 여러 이런저런 주소지가 잠시 이전됐다거나 무슨 출장이나 기밖의 사유 등으로 인해서 우편 등으로 통지된 내용을 받아보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일간신문이 이렇게 공고를 함으로써 그 통지를 못 받는 사항들을 약간 보완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똑같은 내용을 통지하고 공고하는 게 아니라요. 이 내용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분양 통지 내용을 일단 보면은 분양 통지에는 일단 다 들어갑니다. 뭐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이런 것들 뭐 다 세세한 부분까지 다 들어갑니다. 분양 신청 기간도 들어가고요. 쭉쭉쭉쭉 다 들어가는데 이 공고되는 때는 이 내용이 다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공고될 때는 4부터 10까지만 들어갑니다. 자, 그러니까 공고될 때는 일반 불특정 다수에게 공고될 때는 이런 내용이 안 들어간다. 그러니까 분양 대상자별 분담금의 추산액 이 당연히 안 들어가겠죠. 이런 거 안 들어가고 분양 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이거는 그 해당 개인에게만 정확히 전달해 주면 되지 이거를 각 분양 대상자별로 신문에 다 공고하는 건 아닙니다. 자,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여기도 분양 신청 기간이 있고 여기도 분양 신청 기간이 있는데요. 이건 뭐 잘못된 오타가 아니라 위에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이제 분양 신청을 해야 된다. 그 신청 기한을 알려주는 거고요. 만약에 이 기간을 넘기면은 어떤 불이익이 발생한다 하는 그 신청 기간을 말해요. 그 다음에 이 분양 신청 기간 및 장소는 실제로 이제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 조합 사무실로 와라. 조합 사무실은 무슨 구에 무슨 동에 뭐 몇 번지다. 그런 실제 분양 신청 기간 안내 그리고 그 장소에 대한 안내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실은 좀 다른 내용이죠. 그렇게 알아두시고 여기서는 중요한 게 1, 2번 이런 거는 공고 내용이 아니라 개인에게 통지하는 내용이다 라는 사실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게 원래는 120일이었는데요. 90일로 바뀌었어요. 대신 1회 안에서 30일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다. 자, 분양 통지는 사업 시행 계획 인가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90일 내에 해라. 1회 한해서 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하다. 그렇게 해서 약간 더 좀 타이트하게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정이 바뀐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분양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은 통지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자는 20일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분양 신청을 실제로 받고요. 분양 신청 기간에. 그런데 이때도 이제 분양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은 이런 조치들을 합니다.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요. 야, 이 사람은 이제 분양 신청을 안 하는구나. 그러면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실보상을 하고 그 사람하고 이제 관계를 종료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 고시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런 자에 대해서 토지 건축물 또는 그 밖의 권리의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 합니다. 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그렇게 해야 되고요. 분양 신청 종료 이전에 분양 신청을 철회한 사람들, 일단 했다가 다시 철회한 사람들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사정이 투기과열중에서 분양 신청할 수 없는 자, 분양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손실보상 협의를 9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업 시행자는 협의가 이렇게 이제 손실 보상에 대한 협의를 해야 되는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의 만료일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용 재결을 신청하거나 매도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자, 수용 재결이라는 것은 손실 보상에 대한 협의가 결렬된 경우 행정기관이 수용 여부와 보상 금액을 강제로 결정하는 절차를 말해요. 이런 수용 재결 절차를 통해서 소유권이 강제로 이전되도록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숫자가 중요한데요. 손실 보상에 대한 것은 90일 이내에 해야 되고요. 60일 이내에 수용 재결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서로 뒤바뀌면은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어떨까요? 손실보구 육수를 했다.
자, 육수를 하면은 돈 엄청나게 많이 쓰게 되죠. 제수도 아니고 삼수도 아니고 육수를 하면요. 손실, 보상, 90일, 육수, 60일 이내에 수용 재결. 이렇게 암기를 해보세요. 손실 보고 육수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이제 분양 신청 기간이 종료가 되었어요. 그러면 분양 신청을 했고, 뭐 안 하는 사람들은 또 안 하는 사람대로 처리가 다 됐어요. 이렇게 이제 분양 신청의 그 결과를 토대로 그것을 기초로 해서 그때서야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4인분 관리 처분 계획이죠. 관리. 이렇게 관리 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 변경 중지 폐지하는 경우도 똑같이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뭐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는 또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경미한 사항이라는 게 분양 설계, 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자, 이 경미한 사항이라는 것은 이제 밑에 이런 거에 해당되고요. 이 관리 처분 계획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이 이제 포함되는 겁니다. 자, 어떤 게 포함되냐? 분양 설계, 분양 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분양 대상자별 분양 예정지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임대 관리, 위탁 주택에 관한 내용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갑니다.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은 말하자면 이제 구체적으로 누구한테 얼마짜리 땅 또는 건축물을 나눠줄까 하는 그 아주 세부 계획이에요. 최종 세부 계획. 그러니까 분양 대상자의 주소 성명들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분양 예정인 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까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을 이제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해서 시장 구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런 경미한 사항 같은 경우는 이제 변경 인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해도 된다는 거고요. 그 경미한 사항이 무엇이냐? 무슨 뭐 단순 정정인 경우, 정관 및 사업 시행 계획 인가의 변경에 따라서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매도 청구에 대한 판결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분양 설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 주택 분양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는 토지 등 소유자에 대한 임대주택의 공급에 따라 관리처분 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뭐 그런 경우 이제 단순한 변경에 해당되어서 신고만 하면 된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할 때도 수립 기준이 있어요. 아래와 같은 수립 기준이 있는데요. 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립 기준을 구체적으로 보려면 너무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혹시 나오더라도 잘 감을 살려서 찍으시면 되겠고, 우리는 더 중요하고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곳에 집중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4번도 넘어가고요. 자,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리처분 계획의 공람 및 인가 절차. 여기에 이제 30일 이상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람하고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가 보통은 공람은 14일이었잖아요. 대부분 다. 근데 30일이라는 게 광기 정관이라고 그랬죠.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정비계획,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 관리처분 계획이었어요. 이 관리처분 계획이 공람기간이 30일이다. 그만큼 더 많이 공람시키게 한다는 겁니다. 그 내용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이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또 건축물 같은 거는 조합원들의 재산권과 직접 연결된 자산이에요. 그래서 누가 얼마나 가질 것을 이제 정하는 게 관리처분 계획인데, 이거를 이 계획에 따라서 정확하게 분양도 하고 처분도 하고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 내용을 좀 살펴볼 건데요.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은 관리처분계획, 사업시행계획이 아니고요. 그 최후에 나온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처분 또는 관리를 해야 돼요. 그 내용 먼저 알아두시고, 그리고 또 관리처분 계획에 따라서 토지 등 소유자에게 공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 시행자는 정비구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런 모든 이 주택 공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해서 주택법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서 따로 정할 수 있다. 그 특수한 상황에 따라서 시장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서 따로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 시행자는 분양 신청을 받은 후 자녀분이 있는 경우에는 정관 또는 사업 시행 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서 그 자녀분을 보류지로 정하거나 이 건축물 포함해서 또는 조합원 또는 토지 등 소유자 이외의자에게 분양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 분양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파트를 지어서 이제 조합원들에게 다 정상적으로 분양을 하고 나서 남은 잔여물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일반 분양도 해가지고 수익을 더 올릴 수 있겠죠. 그렇게 유도리를 부릴 수 있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을 인수해야 합니다.
자, 굳이 여기서 이제 재개발 사업만 언급한 이유는 이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애초에 조합이 진행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LH나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직접 시행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임대주택하고는 원래 관련이 없어요. 그런데 뭐 임대주택을 일정 분량 제공한다는 그런 조건에 따라서 임대주택이 들어갈 수도 있지만 의무적으로 포함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그 인수에 대해서도 지자체에서 뭐 의무적으로 인수해야 된다 그런 사항들은 없습니다. 어쨌든 재개발 사업만 이 조합이 요청하는 경우에 임대주택을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가 인수하여야 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고요. 당연히 사업 시행자는 공급하고 남은 주택을 공급 대상자 외의자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분형 주택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은 정비구역의 세입자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인수한 임대주택의 일부를 주택법에 따른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하여 공급하여야 합니다. 자, 어떤 자가 요청하느냐? 면적이 90제곱미터 미만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건축물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 바닥 면적이 40제곱미터 미만의 사실상 주거를 위하여 사용하는 건축물을 소유한 자로서 토지를 소유하지 아니한 자. 자, 이런 자들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으로 전환해서 공급해야 합니다. 자, 이 숫자들이 이제 시험에도 한두 번 나왔는데 헷갈리죠? 그 토지 같은 경우는 90제곱미터고요. 이 건축물은 40제곱미터가 이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토지 임대 구토사건 그렇게 해서 요구의 토지가 90제곱미터 건축물이 40제곱미터라는 거를 까먹지 않도록 하시면은 문제 나오면 맞출 수 있을 거고요. 이게 또 바뀔 수가 없죠. 건축물의 바닥 면적이 90제곱미터고 건축물이 토지의 면적이 40제곱미터일 수가 없는 거죠. 이런 형상은 성립이 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가 90이고 건축물이 40이다. 그렇게 또 이해를 하시면 충분히 대응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지분형 주택의 규모는 주거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한정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관리처분계획에 인가고시가 있으면요. 실제로 이제 거의 뭐 공사 착수 전 단계까지 다 진행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딱 스탑이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 토지는 이제 종전토지라는 그런 개념으로 사용되고요. 최종 소유권 이전 고시가 있을 때까지 이 기간 동안 종전토지 또는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수용할 수 없도록 딱 스탑을 해버립니다. 자, 그래야 철거를 하고 공사 착수하고 준공인가를 받는 그런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사업 시행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이거나 손실 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런 특수한 경우에는 건물을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 공사 착수하기 전에 건축물을 철거해야 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에는 이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시작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붕괴나 안전사고 위험, 폐공과의 밀집으로 범죄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서 해당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이제 건축물이 철거되고 이제 공사가 실제로 시작되고 공사가 완료되면 이제 그 다음에 준공인가를 받는 단계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요 후반부에 공사 착수부터 요 단계를 이제 공사 완료에 따른 조치 등으로 묶어서 같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사가 착수되고 공사가 완료되면 이제 준공인가를 받습니다. 시장 군수 등이 아닌 사업 시행자가 정비사업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장 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되고요. 다만 사업 시행자가 토지주택 공사인 경우로서 준공인가 처리 결과를 시장 군수 등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시장 군수 등의 준공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되고요. 준공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 군수 등은 지체 없이 준공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군수 등은 준공인가를 하기 전이라도 완공된 건축물의 사용에 지장이 없는 등의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가 완공된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 시행자에게 허가를 할 수가 있어요. 또 시장군수 등은 동별, 세대별 또는 구획별로 사용 허가를 할 수도 있도록 그렇게 유도리를 주고 있고요. 정비구의 지적은 준공인가에 고시가 있은 날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봅니다. 그 다음에 정비구의 해제는 조합의 존속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준공검사를 마친 다음에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해요. 자, 준공임사를 마친 후에 소유권 이전 고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산금을 지급하는 절차를 진행합니다.
자, 이 소유권 이전 절차를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사업 시행자는 공사 완료 고시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대지 확정 측량을 하고요. 그리고 토지의 분할 절차를 거쳐서 관리 처분 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분양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이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소유권 이전 절차 중에 대지 확정 측량, 분할 절차, 통지, 그런 다음에 이제 소유권 이전을 합니다. 대분통이요. 자, 그리고 해당 정비 사업에 대한 공사가 전부 완료되기 전이라도 완공된 부분은 준공 인사를 받아서 대지 또는 건축물로 분양받을 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전 고시를 하고 소유권을 취득해요. 그 다음에 청산금을 지급을 합니다. 자, 사업 시행자는 정관 등에서 분할 징수 및 분할 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결을 거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 처분 계획 인가 후부터 이전 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이 청산금을 분할 징수하거나 분할 지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시장, 군수 등인 사업 시행자는 청산금을 납부할 자가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방세 체납 처분 예에 따라서 징수할 수 있고요. 시장 군수가 아닌 사업 시행자는 이것들을 징수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죠. 그래서 시장 군수 등에게 청산금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습니다. 청산금의 소멸시효는 이 정비법에서는 도시정비법에서는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한다는 조항이 있고요. 도시개발 채권에서의 소멸시효는 원호자이사로 해가지고 원금으로 5년, 이자는 2년 그렇게 나왔었죠. 정비하고 청산금으로 소다오, 소유권 이전 고시일에 다음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그리고 정비 후에 있는 토지, 건축물에 저당권을 설정한 권리자는 사업 시행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게 청산금을 지급하기 전에 압류 절차를 거쳐서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조항들 이런 내용이 있고요. 비용의 부담에 들어가서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생략을 하셔도 되겠고요. 쭉 전부 다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제가 설명드린 부분들만 학습하셔도 충분합니다. 나머지에서 나온 것은 틀려도 좋다 그런 생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건축법에 들어가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따라오시면 단시간에 원하는 점수를 충분히 획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